안녕하십니까. 2024년 10회 손해평가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오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여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과거 3개년도 출제된 내용, 두 번째 2차 시험 공부 방법, 세 번째 주제는 수험자의 유의사항, 네 번째 합격 후 진로 안내와 손해평가 절차,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를 할 거예요. 과거 3개년도에 도대체 출제된 내용들은 무엇인가? 두 번째, 2차 공부 방법이란? 세 번째, 수험자의 유의사항, 합격 후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진로를 저희가 오늘 안내할 거고요. 또 추가로 손해평가 절차 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요. 2과목을 기준으로 드리고요. 1과목 출제 분석은 1과목 교수님이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이 9개의 보장 방식별로 제가 좀 구분을 지어서 지금 출제했던 것들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1번 주제가 과거 3개년이라고 했잖아요. 보장 방식별로 첫 번째 보장 방식이 뭐냐면 저가전 종합위험이잖아요. 첫 번째 보장 방식 저가전 종합위험 가수사종. 가수사종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7회, 8회에서는 지금 2과목 기준으로 20점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9회에서는 5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 5점이고요. 이거는 지금 2과목 기준으로 5점이고 1과목에서는 15점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7회, 8회 2과목에서 20점이 나오고 1과목에서도 적어도 10점, 15점이 나왔어요. 라는 것은 결국은 30점 이상이 계속해서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단 9회에서만 2과목 기준 5점, 1과목은 15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10회에서는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보장 방식이 종합위험, 지금 종합과수 아시잖아요.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11개의 품목 있잖아요. 종합과수 11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7회, 8회, 지금 9회가 전부 다 5점으로 나왔어요. 지금 2과목 기준으로. 이 부분에 내용도 많고 품목도 11개의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회, 8회, 9회가 5점으로 출제가 됐고, 물론 이제 1과목에서 15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2과목에서 5점으로 나왔다.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과수 품목 있잖아요. 종합과수 11개의 품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5점으로 나왔으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좀 더 이 부분도 우리는 더 좀 높은 점수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2번에서 2-1로 제가 이제 구분을 지었는데, 그 OD, 감귤, 복분자, 무화과 있잖아요. 과실 손해 보장하는 품목, OD, 감귤, 복분자, 무화과가 7회, 8회, 9회가 모두 15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 4개의 품목이 15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10회에서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이 부분도 물론 공부할 내용은 많습니다. 15점으로 지금 7회, 8회, 9회가 15점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제 세 번째가 논작물,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유자 방식의 논작물. 논작물은 벼,
품목이 뭐가 들어가죠? 벼, 밀, 보리. 지금 있잖아요. 이 벼는 우리가 지금 그 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고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벼가 차지하기도 하고 손해평가하는 이 부분도 이 벼가 거의 한 달 정도 이 손해평가를 해요, 벼가. 그러므로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7회, 8회, 9회 모두, 아니 7회, 8회, 9회 뿐만 아니라 전년도 계속해서 매년 15점 이상 출제가 된 부분이에요. 논작물. 그래서 뭐 벼만 나온다, 밀, 보리가 나온다, 이거는 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매년 15점 이상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상 방식 밭작물 있잖아요. 밭작물이 뭐뭐 있죠? 마늘, 양파, 양배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차, 콩, 팥 이런 품목들이 있는 종합과수 밭작물이 7회하고 8회에서는 5점으로 나왔는데 9회에서 25점으로 나와 버렸어요. 9회에서 이 25점이 뭐뭐 나왔냐면 마늘에서 5점, 옥수수에서 15점, 감자에서 5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25점이 밭작물,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에서 25점이 지금 현재 9회에서 출제가 됐어요. 5점씩 나오다가 10회에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품목이 아니고 품목을 섞어서 10회에서도 충분히 이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에서는 품목을 섞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측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장 방식이 생산비 보장 방식에 노지 있잖아요. 노지 밭작물 생산비 보장이긴 하는데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고 생산비 보장이긴 한데 노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이지만 우리가 시설이 있거든요. 그럼 밭작물은 우리가 품목이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고추예요. 고추, 브로콜리, 메밀, 뭐 배추, 무, 대파, 당근 이런 기타 등등의 품목이 들어가는데 이 생산비 보장 방식의 노지의 밭작물이 7회하고 8회에서는 안 나왔어요. 7회, 8회가 안 나오고 굉장히 중요함에도 고추 같은 경우 브로콜리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7회, 8회에서는 이 과목에서 안 나왔어요. 9회에서 5점으로 나왔습니다. 5점이 뭐냐? 브로콜리로. 5점이 지금 5점이라는 점수가 사실 높은 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노지 밭작물에 브로콜리가 5점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 6번 보장 방식이 생산비 보장 방식이 이번에는 시설이에요. 시설 작물이거든요. 생산비 보장. 요게 지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원예 시설 버섯 있잖아요. 시설 작물과 원예 시설 버섯 이게 지금 6번째의 보장 방식으로 갔는데 얘가 지금 7회, 8회, 9회 모두 15점으로 나왔습니다. 7회에서는 지금 이 시설 작물로 나왔고 8회에서는 시설로 원예 시설 있잖아요. 연동하우스, 뭐 단동하우스 아니면 뭐 유리원실 이런 시설로 15점. 얘는 작물에서 15점. 9회에서는 시설과 작물이 섞여서 두 개를 조합해갖고 15점이 나왔어요. 매년. 그러니까 7회, 8회, 9회에서 이 원예 생산비 보장 방식의 지금 시설에서의 원예 시설, 버섯, 작물이 지금 15점씩 나왔다라는 거. 6번까지 했고요. 7번이 지금 인삼에 관한 문제예요. 인삼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7회에서 15점으로 시설 작물과 인삼 작물하고 인삼 해가림 시설로 15점이 나왔는데 8회하고 9회가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 과목이 인삼에서 지금 8회 9회가 안 나왔는데 1과목에서 이제 얘는 2과목 기준이에요. 8회 9회에서 지금 15점으로 1과목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모두 해가림 시설로 문제가 나왔어요. 해가림 시설, 인삼 작물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25점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1과목 기준입니다. 2과목에서는 8회 9회가 지금 인삼 문제가 안 나왔는데, 이제 제가 출제위원이고, 제가 지금 수험생이라면, 저는 이 인삼 문제에 대해서, 인삼 작물, 플러스 해가림, 시설, 플러스 비용 손해가 있어요. 비용 손해, 플러스 자기 부담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는 집중해서 인삼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삼이 뭐 인삼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인삼을 뭐 해가림 시설만 아니면 작물만 하지 마시고요. 해가림 시설, 작물, 비용 손해, 자기 부담금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공부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번째 챕터가 수익 감소 보장 있잖아요.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 이때의 이 품목은 몇 개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과수에서는 누구만? 포도만. 과수에서는 포도만. 그 다음에 나머지 밭작물에서는 마늘, 양파, 양배추, 고구마, 콩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 품목이 지금 17개의 품목으로 들어가는데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은 7회에서 지금 7회에서 15점이 나왔어요. 7회에서 15점이 나왔고 8회, 9회는 안 나왔어요. 문제가. 7회에서는 콩으로 15점이 나왔고 8회, 9회는 안 나왔는데 1과목 기준은 8회에서 지금 15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지금 8회, 9회는 2과목 기준으로 안 나왔다는 거 설명드리고 1과목은 8회에서 15점으로 나왔고요. 마지막 부분이 가축인데요. 가축은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축종이 가입이 될 수 있는 축종이 16개의 축종이 있단 말이에요. 16개의 축종이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그래서가 아니고 가축은 매년 15점 이상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15점 이상이 나왔고 아마 10회에서도 아마 그 점수가 높은 점수로 이 가축 부분도 문제가 나올 건데 가축이 작년에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지금 축사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축 부분도 가축 16개의 축종 가축 플러스 축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손해가 상당히 복잡해요. 비용 손해 부분이 지금 이론서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용 손해 플러스 자기 부담금 이렇게 부담금을 부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축 부분도. 이렇게 제가 지금 7회, 8회, 9회 그 보장 방식별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들을 점수를 가지고 이제 분별해 봤고요. 설명을 드려 봤고요. 시험 문제는 있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론서보다 반드시 앞섭니다. 이번에 9회 시험 문제에서 있잖아요. 옥수수의 보험 가입 금액이 시험 문제하고 이론서하고 약간 상이됐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그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평년 수확량의 50 내지 100%에서 가입을 할 수 있고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하고 문제에서 제시됐던 보험 가입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만 되어야 되는 부분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는 제시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절대 갈등하시면 안 돼요. 이론서에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의 우선으로 고민하시지 말고 시험 문제에서 준 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또 시간을 또 허비하신 어떻게 할까 갈등하실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해 봤고요. 또 이제 문제가 뭐 1,000원 미만 절사, 10,000원 미만 절사 이런 부분 점수 알짜리 없이 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소수점 소수점 아래 절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라는 부분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더 많이 다양해질 수도 있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이렇게 문제풀이 하시거나 모의고사 문제 푸실 때 반드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생각하시고 또 신경 써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봤고요. 2번 2차 시험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2번 주제는 저는 2차 공부 방법은 사실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공부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왜 공부 방법이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공부 방법은 우리가 이 용어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용어가 굉장히 용어하고 이론이 생소해요. 근데 그 생소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게는 많이 듣고 물론 이제 반복해서 들을 때는 이렇게 있잖아요. 빠른 배속으로 많이 듣고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으세요. 많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나름대로의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70개의 품목이거든요. 70개의 대로 정리하시면 너무 많고 너무 헷갈리잖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죠. 저는 보장 방식별로. 오늘 우리가 1번 주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장 방식이 거의 9개 정도 되잖아요. 그 보장 방식별로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 공부 스타일이에요. 보장 방식별로 정리를 하시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당연히 품목이 들어가겠죠. 품목, 보장 방식, 예를 들어서 종합이온, 수학감속, 밭작물이다 라고 하면 마늘이 들어가고 양파, 양배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뭐 가을재배, 봄재배, 차, 콩, 팥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품목이 들어갈 것이고 자기 부담 비율이 들어갈 것이고 자비율 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인수조건. 인수는 이런 것은 안 되고 저런 것은 안 되고 인수조건이 들어갈 거고요. 인수조건,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뭐 피해율 구하는 것 또는 뭐 보험금 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제 공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식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이제 문제를 풀기를 해 보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자꾸 뭐가 되냐면 우리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생겨요. 공부를 해보시면 이렇게 보장 방식별로 정리해 보시고 거기에 추가된 내용을 써본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지. 처음부터 우리가 무작정 외워야겠다. 절대 안 외워집니다. 물론 외울 수는 있겠죠.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보장 방식별로 일단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첨가시키고 암기하시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 과목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과목은 있죠. 내가 식을 세우고 문제 풀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시면 안 돼요. 왜냐?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떨려요. 긴장감이 흐르니까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거 식을 세우고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하면 안 되고 달달달. 내가 오늘은 한 번 풀었을 때는 10분 걸렸어? 그러면 5번 풀다 보니까 5분 걸렸어? 10번 풀었더니 3분 걸렸어. 이게 시간 단축을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같이 수학을 전공한 사람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다고 제가 이제 감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연습하셔야만이 시험장에 가면 떨리는 것도 덜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긴장되고 막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목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풀어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는 뭐 2차 시험 공부 방법이 뭐 제 방법으로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참고로만 아시고요.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주제가 수험자의 유의사항이 있어요. 수험자의 유의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뭐 8월 말 내지는 9월 초에 시험이 있잖아요. 9월 이제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장에 갔었을 때는 수험자의 유의사항은 이제 시험장에 가면 우리가 구성이 3가지 구성이 있어요. 1번 시험 문제지가 있고요. 2번이 연습지를 줍니다. 3번째가 지금 답안 작성지를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는 것을 주십니다. 감독관이. 그러면 시험 문제지와 연습지, 모범 답안 작성지에 모두 내 수험 번호와 이름을 적습니다. 물론 감독관님이 적으라고 하셔요. 이렇게 수험 문제지에도 연습지에도 답안지에도 이렇게 이름을 써라 라고 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지금 이 연습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충고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연습지는 그냥 말 그대로 연습지예요. 연습지는 그냥 아주 간단한 식을 쓴다거나 이렇게만 하는 거지, 연습지에 식을 세우고 풀이 과정 열심히 쓴 다음에 모범 답안지에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지향이에요. 왜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답안지에 글씨 이쁘게 쓰고 뭐 가지런하게 쓰는 거 점수 채점과는 절대 보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다 쓰고 옮기는 거 그만큼 시간이 없어요. 모범 답안지에 그냥 쓰시면 돼요. 번호 1번, 무릎 1번, 무릎 2번 이런 식으로 써 가시면 되고요. 연습지는 말 그대로 그냥 연습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의 1번이 뭐냐면 읽어볼게요. 시험 문제지 표지와 시험 문제지 총 면수, 문제 번호, 일련 번호,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감독관이 이름을 쓰세요라고 말할 때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과 수험 번호를. 2번이 뭐냐면
이 수험자의 인적사항, 이 인적사항이 수험 번호와 이름이잖아요. 인적사항과 아니면 답안 작성지는 반드시 검정색 필기 도구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연필이나 유색 색연필 있잖아요. 유색 볼펜 절대로 안 돼요. 0점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정색 볼펜을 쓰시는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문제를 푸시거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나하고 맞는 그걸 쓰면 굉장히 잘 써져. 이런 볼펜을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걸로 연습하시고 시험장에도 그런 볼펜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볼펜이에요. 검정색 볼펜. 그다음에 세 번째 3번이 뭐냐면 유의사항 3번이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제 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 작성이 가능하나 반드시 문제 번호를 기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문제 1번을 열심히 풀었어요. 2번 풀고 3번 풀었는데 이제 이게 단답형이에요. 4번을 모르겠어요. 5번 모르겠어? 이때 5번을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절대 넘어가셔야 돼요. 바로 보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은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긴장되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 미리서 연습하세요. 넘어가. 패스.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것은 패스. 근데 이제 7번 문제가 딱 아는 문제야. 그럼 7번 번호 쓰세요.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답안지는 있죠. 죄송해요. 답안지는 이렇게 A4 용지에 칸이 있어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그 편지지처럼 줄이 쳐져 있어요. 줄이 쳐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번 쓰고 여기다가 7번 쓰고 7번 물음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7번 쓰고 물음 1. 그러니까 7번 문제에 여기까지 몇 번이었냐면 3번에 대한 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7번을 넘어가도 전혀 관계없어요. 7번에 물음 1을 막 써. 물음 2도 써. 근데 물음 3번이 생각이 안 나.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난다면 그분 넘어가세요. 몇 번으로? 8번으로. 그럼 8번을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8번 풀다가 7번에 물음 3이 생각이 났어 갑자기. 그러면 반드시 7번에 물음 3 이렇게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순서에 전혀 관계없어요. 띄워놓지 마시고요. 띄워놓지 마시고 그냥 연결해서 푸시면 돼요. 나 보기 좋게 뭐 물음 8번 끝내고 한 줄 띄고 7번에 물음 3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 전에는 여기다 반드시 끝나면 끝이라는 말을 써라고 했거든요. 끝 이렇게 7번 문제를 풀었어. 아니 8번 문제를 풀어서 끝. 요즘은 이 끝은 안 쓰셔도 돼요. 대신에 번호와 이 물음을 쓰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날 때는 패스하고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고민하시라는 거. 번호의 순서에 관계없습니다. 이제 3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4번이 문제에서 요구한 가지수 이상을 답란에 표기한 경우 답란 기재 순으로 요구한 가지수만 채점.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이번에 9회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있잖아요. 9회 11번 문제. 지금 9회 11번 문제가 감자 병충해 등급 1등급의 병충해 명을 5개만 쓰라고 했었어요. 맞죠? 9회 시험 문제 11번 문제가 병충해 1등급 5가지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1등급 병충해 1등급에 관한 병충해 명이 8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개만 쓰라고 했어. 나는 너무 자신감 있게 1, 2, 3, 4, 5, 6, 7, 8, 8개 다 썼어. 이렇게 다 썼단 말이에요.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이 감독관은 있잖아요. 이 6번, 7번, 8번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5개만 쓰라고 했잖아요. 이 1번부터 5번까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6, 7, 8은 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쓴다고 해서 저 점수 주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 5번까지 해서 정확하게 쓰셔야 돼. 여기 1, 2, 3, 4번까지 잘 맞았는데 5번은 엉뚱한 걸 썼어. 엉뚱한 거 쓰고 6번, 7번, 8번은 제대로 썼어. 점수 깎은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한 가지수만 쓰시고 요구한 가지수까지만 채점을 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5가지다? 그럼 5가지만 정확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우리가 답안을 쓰다 보면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정정해야 할 부분이 이제 1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줄로 긋고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손해평가사라고 내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 그럼 이게 이렇게 지우시고 예를 들어서 답이 사정사라고 할게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두 줄로 긋으시라고요. 그러면 되고 이렇게 뭐 좀 보기가 싫다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쓰시고요. 2과목 같은 경우는 8번을 문제를 열심히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풀었어.
그때 우리가 두 줄 긋기 힘들잖아요. 그냥 가위표 치시면 됩니다. 가위표. 가위표 치셔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다시 8번을 풀었는데 또 잘못 풀었어. 그 다음 밑에다가 또 가위표 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대로 8번을 다시 푸셔도 여러분한테 전혀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가위표로 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줄로 긋는다는 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우리가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수정액이 혹시 뭐 수정 테이프나 옮기다가 뭐 수정 테이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위표를 치거나 두 줄로 긋고 이렇게 그어도 전혀 하등에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 좀 강조한 부분이에요. 가위표를 치거나 아니면 두 줄로 긋는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가 6번의 유의사항이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시간 종료 후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이제 다 풀고 종이 올렸어요. 시험 감독관이 이제 손을 올리시고 답안지 거두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단답형이 생각이 났어. 생각이 안 났던 단답형 문제가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리고 만약에 내가 답안지 그 문제라도 5점이라도 맞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럼 감독관이 그거는 부정행위다. 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문제를 틀린 게 낫지. 그렇게 부정행위라고 해서 시험 빵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관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우리가 본 이 시험 문제지 있잖아요. 시험 문제지는 여러분이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연습지하고 그 답안지는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험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그러니까 뭐 수험자 유의사항은 이제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은 이렇게 유의사항을 나눠 주실 건데 미리 여러분이 준비하실 부분은 검정색 볼펜을 준비한다. 검정색 볼펜을 준비하고 우리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얼른 패스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번호를 반드시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기고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거. 그 전에 시험 볼 때는 있잖아요. 뭐 1번에 착각함수 보험금 요약을 쓰라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주제. 근데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번호만 쓰세요. 그래서 이제 3번 주제가 수험자의 유의사항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합격 후에 진로 안내 및 손해평가 절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셔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11월 달에 11월 한 중순이나 이렇게 12월 초에서 중순에 합격자 발표가 나와요. 그럼 합격 후에 난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갈 거냐. 합격 후에 진로는 이제 지금 4번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디 갈 수가 있냐면 소원의 두 가지 소원의 사정법인과 협회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소원의 사정법인은 내가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고 협회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 농어업 재해 보험 협회 있고 한국 손해평가사 협회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이 협회는 내가 가입을 합니다. 취업과 가입의 언어적인 단어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취업이라는 말은 내가 구직 활동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취업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금 이 손해사정 법인이 우리나라에 거의 약 40여 개가 있거든요. 40여 개가 있는데 나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구직 활동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서를 내고 싶어? 내가 어디에다 어떻게 원서를 내? 그러면 이 40여 개의 법인은 구인 공고를 내겠죠. 구인 공고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데 이 40여 개의 법인은 구인 공고를 어디에다 내냐면 구인 공고를 사람인사이트 있잖아요. 사람인사이트와 지금 잡코리아에게 잡코리아 여기에 구인 공고를 냅니다. 법인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공고를 보고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취업이에요. 취업이란 것은 어째요? 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롭진 않겠죠. 일을 많이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 그다음에 협회는 이렇게 두 개의 협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가입이라고 했잖아요. 자유로워요.
프리랜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와 한국손해평가사협회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셔요. 그래서 어디 협회든지 둘 중에 하나에 내가 가입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의미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대신에 법인보다는 조금 일을 덜 하겠죠. 이 두 협회는 있잖아요. 하는 내 업무 내용이 거의 같아요. 업무 내용은 같고, 내용이 같고 또 있잖아요. 이 협회의 가입 수가 지금 여기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나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이 가입한 회원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 더 가입을 해야지 나한테 더 이익이 올까? 불이익을 당할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NH 손보의 담당자는 아니지만 NH 손보에서도 이 두 협회에는 일을 거의 이제 일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협회는 있죠. 협회는 내가 협회에 가입한다고 협회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본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부가 있고 이 본부는 중앙회예요. 중앙회가 있고 다시 그 밑에가 뭐가 있냐면 지회가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살아요. 경기도에 사는데 내가 손해평가사 협회에 가입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경기지회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경기도에 내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데 왠지 농작물은 저기 전남지회가 일이 많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전남지회 가입 희망을 해도 가입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지에 한해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본부나 이 중앙에서 뭘 하겠어요. 지회에 가입된 인원 수 비례해서 일감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뭐 깊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내 주소지에 맞는 지회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일할 수 있는 소속을 찾는 방법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시고 또 뭐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합격 후의 진로 안내 및 손해평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4-2번이 되겠네요. 4-2번. 손해평가 절차는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사가 됐단 말이에요. 평가사가 돼서 이제 조사자로서 우리 현장에 나가요. 현장에 나가면 우리 이제 농협에서 뭘 주냐면 조사서를 줍니다. 그럼 조사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벼도 훑고 뭐 함수율도 재고 무게도 재고 다 하는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입력을 하냐면 엑셀에다 입력을 해요. 제가 PAU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엑셀 서식에 그거를 입력을 하면 거기서 PAU를 계산해 주거든요. 그런다는 말은 여러분이 엑셀을 뭐 프로그램을 짜라는 게 아니고 엑셀을 다운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운받고 엑셀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건 굉장히 기능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평가사라는 것은 평가 일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2명, 4명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팀별로 가요. 팀이 20명, 30명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일의 양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한 거를 일일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팀이 20명, 30명이 보는 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일일 보고를 대개 카톡에서 해요. 내가 뭐 어디지요? 이번에 뭐 완주군을 가서 얼마만큼 몇 건을 일을 했어? 라는 일일 보고를 카톡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톡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도 연습하셔요. 나는 뭐 천천히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평가사님 계시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2인 1조 조사를 가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평가사님은 같이 간 다른 조원에게 굉장히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연습해도 되는 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항상 단체로 활동할 때는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도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사가 돼서 현장에 나갈 때 있잖아요. 우리는 장비가 있어요. 이게 손해평가 할 때 제가 몸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는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을게요. 카운터기가 있고요. 카운터기가 있고 면적 측정기, 수분 측정기,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홀태기 또는 도리깨, 저울,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손해평가의 우리가 장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카운터기, 면적 측정기, 수분 측정기 도대체 어떻게 구해? 라고 걱정하실 것은 없고요. 제가 이제 법인에 취업을 했어요. 협회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법인이나 협회에서 이런 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실 때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겠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합격 후에 진로 안내 및 손해평가 절차에 대해서 또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있죠. 뭐 착가수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참 뜨거울 때 고추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 같이 선선한 가을에 벼조사, 콩조사 막 태풍이 들이쳤어요. 낙가피해 조사 이렇게 뭐 현장에 나갈 그 현장에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갈 때마다 환경이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느끼실 감정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상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법인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아니면 협회에 가입해서 나는 이제 뭐 프리랜서로 간단하게 뭐 자유롭게 일하다가 뭐 그 지역 관광도 할 거야. 라는 이런 즐거운 상상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좀 지루한 거를 좀 줄여주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모두들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셔서 2024년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